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 사과에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언론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후에 들어서 지금 아직 속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음성 파일 공개 논란 끝에 정해가 됐다고 하는데 뭐 오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황장수 소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본인이 오늘 먼저 이 자세를 낮추고 이 사과, 송구, 죄송, 불찰 이런 말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서 그 야권의 공세를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야권 또한 그 첫날 청문회 오전에 특별하게 뭔가를 폭로하고 규명하고 하는 부분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이후의 일정들을 보면서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커다란 어떤 새로운 어떤 폭로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이완구 대표의 주목할 만한 발언도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민영삼 씨? 예, 사과하고 낮은 자세로 하면서 아무튼 모두 발언에서 결국에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살피게 됐다라고 아주 겸양의 자세로 하는데 그런 태도로 이제 임하고 또 총리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가지 여야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그 자리에서 총장을 시킨 적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그 음성 파일을 지금 여기서 이제 틀자 말자 해가지고 지금 공방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야당이 어찌 됐건 간에 그 공세를 계속하면서 야당도 여태까지 나온 거 외에는 지금 별로 특별한 게 없어서 좀 앞으로 오후 청문회, 저녁 청문회 내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저녁까지는 한번 봐야겠다. 원래 좀 쉽게 넘어갈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2PM이라고 해서 준비된 총리 후보자로 이렇게 거론되어 왔고 5월 달에 할 수도 있는 이 청문회 전국을 갖다가 1월 말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긴급하게 당겨서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검증이 끝나 있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했고 본인의 초반 태도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초반의 태도가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야권의 공세를 불러일으는데도 좀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완구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야권의 태도가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선된 이후부터 주초부터 그런 기류가 좀 돌고 있는데 야권이 만약에 그렇게 몰고 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나올 파장들이 이 당정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 간에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야권 내부의 여야 관계에 굉장한 파장을 미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용돌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이 지금 오전의 국면을 지켜보면서 약간의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일 청문회 끝나고 나서 통과가 쉽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야권도 야권이지만은 또 여당 내에서의 이탈표가 상당히 또 이제 친박, 비박, 친이계 이런 계파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잠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여권의 공묘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비박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선택을 하기가 좀 쉬운 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특별한 일 없으면 결국에 투표로 가서 무난히 과반수를 표단속을 좀 잘 해가지고 김무성 지도부가 표단속을 잘해서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이제 설 전에 개각하겠다는 그 구상은 차질이 없을 수 있습니까? 민영삼 원장님께서 먼저 이번에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제 총리가 어찌 됐건 우여곡절 끝에 무난히 아무튼 청문회를 통과하고 인준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상의를 내서 인사권을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치겠죠.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장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불러서 이 정세 복지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을 조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완구
그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통과 부분을 여당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제일 급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통과가 금주 내에 돼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내주 초에 월하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개각 발표를 하고 네. 또 개각과 아울러서 설 전에 이왕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설 전에 예.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다 쓰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뭐 이 김기춘 실장의 거치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금주 내에 이완구 내정자의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 당청 간의 관계를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주겠다. 야권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설 전에 개각하는 것 부분 자체가 쉽지 않아지고 그럼 설 민심 잡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야권도 사실은 국정 너무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역풍의 우려가 사실은 있죠. 그리고 현재 그 법 체계상 그 야권이 인사특위에서 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이제 처리할 그런 길도 있는데 예. 그러게 되면 상당히 무리수가 되고 설 전에 정말 그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이렇게 인준이 마무리가 안 되면은 네. 결국 설 이후로 넘어가고 그럴 경우는 사실은 저는 여야 공이 그 설 민심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출범한 다음에 뭐 좀 강경 노선으로 전면전을 한다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본인의 그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이성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한다든지 일종의 뭐 실용적이거나 중도 일부 보수층까지 겨냥한 그런 행보도 이렇게 같이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야권이 무슨 이 합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완구 후보에 반대한다면서 뭐 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야권이 물리적으로 그 어떤 표결을 갖다 막는 행동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부분을 가지고 뭐 이 직권 상정을 갖다가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래서 시간을 끌면서 예를 미겨가는 부분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표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중도를 향한 부분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 친노 강경이라는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의 강경파를 다독거리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어떤 그 정치 현안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문제 사이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중에 야당의 방침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내부 논의 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시간을 좀 소비하는 행태로 비춰졌죠.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설 전국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출발부터 강대강 대치로 가느냐, 안 그러면 타협과 조정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결론이 나게 되겠죠. 네. 뭐 강대강이 이미 보이는 곳은 이제 증세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제 강한 발언을 또 쏟아냈는데 문재인 대표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오늘 한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더 충격적이다. 이것이 이중의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그 워낙 이 담배값 인상부터 연말 정상까지 국민들이 증세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대못을 치는 절대 증세는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는 그 민심을 다스리는 그런 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너무나 그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일찍 그 당대표 된 날부터 너무 대선 행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좌우로 직공하고 하는데 그 직공을 할 적에는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증세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지 복지 프로그램을 문재인 대표는 전혀 줄이지 않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아주 자꾸 그 대통령을 직접 공세를 함으로써 그 정치적 이상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져서 계속 총선 행보, 대선 행보로 가는 너무 그 정치적 공세적 그런 그 행보는 본인에게도 나중에 사실 누적되면은 오히려 부담으로 그 작용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황 소장님. 문재인 의원이 그 당권 경쟁에 나섰을 때 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하고 자산, 금융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해서 이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은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은 192조의 복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박 대통령은 131조죠. 문재인 의원이 61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당선됐으면 본인은 그러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 보편적 무상복지 나누어 가지는 가난하지도 않고 복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중산층과 상류층까지도 무조건 나눠 먹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무상 보편적 복지를 갖다가 추구하면서 국민들한테 세금은 더 올려가는 이런 형태의 복지를 했을 것인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 논쟁에서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뭐 정세 없는 복지 부분에 자꾸 말려들어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한국에서 가능한 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즉 어떤 대상들이 복지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될 건가? 지금 한국에 1,000만 명의 빈곤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가 빈곤층에 사실상 가깝다. 거기에 근처에 있는 또 차상위 계층도 한 400만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는 실제로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될 긴급한 계층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령자들, 뭐 한부모,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 그리고 1인 가구,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복지를 해줄 것인가를 여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타협하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합의가 돼야 돼요. 돈을 갖다가 쓰는 거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와 같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더 나아가서 무상급식, 그리고 기초연금 이런 식으로 전부 공평하게 다 나눠 가지자라는 것은 이건 복지가 아니고요. 네. 한마디로 국가 예산을 전 국민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부분, 이것은 왜 이래 된 줄 압니까?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한마디로 복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게 맞죠. 그래서 대기업이 800조의 사내 유보금이 있다면 법인세를 인상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이 자산소득이나 자본소득,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짜내려 와야 되는데 솔직히 위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다 보니까 마치 그런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처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우회 정세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연말 정산이나 담배값을 올려서 이걸 몇 조 뜯어내겠다. 얼마나 이게 솔직히 잘못된 겁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에서 서로 간에 말장난을 저는 정치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복지가 어떤 대상에게 어느 수준의 복지를 해줄 거냐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세금을 정세해야 된다면 만약에 1,500만의 복지 대상, 1,000만의 복지 대상에 이 정도 수준을 해주자. 지금처럼 보편적 복지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갈 수 없다. 이렇게 정하면서 또 전체적인 돈이 얼마냐. 자, 지금 현재 돈으로 모자란다 하면 정세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걸 논의하기 전에요.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는 것은 전부 그냥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증세론을 비판을 할 적에 그 이전에 정말 다시 한번 그 심도 있게 당내에서 연구를 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놔두고 복지 부분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을 같이 심도를 해서 정말 증세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증세라는 것도요. 법인세 올리는 것이 무슨 그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를 하지만 법인세를 올리면은 대기업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영향받는 중소기업은요 엄청나게 또 영향받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어떤 경제팀을 꾸린다든지 어떤 그 당내에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서 내용 있는 그걸 가지고 그 대통령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야당 대표가 된다. 특히 이 부분은 복지하고 증세 관련돼서는. 알겠습니다. 주제 어떻게 보면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좀 힘들게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이었습니다. 3년형을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뭐 716개의 그 트위터 내용이 그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되면서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법정 구속되면서 1심에 2년 4개월 집행유예가 3년 실행으로 됐죠. 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해고록 파문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결코 가깝지는 않았죠. 그런 과정에서 윤세훈 원장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는데 지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국정원 댓글을 갖다가 저렇게 조작을 해서 박근혜를 도와주려고 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여권 내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막연한 종북 척결을 주장하면서 이 여론을 조성해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임박해지니까 그중에 여론을 하도 조성해 오다 보니까 통제 안 된 부분이 생겼죠. 하라고 사람은 풀어놨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여권에 가까우니까 저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그 지난 총선 때 보면 이 파워 트위터리 한 1인이 3,300만 개의 트위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어쩌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단지 판사가 자신의 어떤 양심으로 판결하는 부분에서 국정원의 수장이 어쨌든 SNS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성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했던 부분은 잘못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심의 판결을 번복하면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건절해야 된다고 저렇게 강성으로 때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대법원에 전원 합의부로 아마 처리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 판결이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야권이나 이 제야 단체들이 나서서 드디어 뭐 부정선거가 어찌 됐다 이렇게 선동해 간다고 국민들이 네. 이 트위터 700여 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세훈 개인의 일탈이 국정원에서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죠. 예. 저도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우선 판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국정원장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그 1심이든 2심이든 어떤 결과든지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한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권력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런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또한 야권도 이걸 갖다가 무슨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그 연결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어떤 그 빌미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국력 소모다. 소모적인 그 정치 공세에 자꾸 야권이나 어떤 진보 진영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네.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한 10여 분 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직이 유효한가라는 주장을 지금 최고위원으로 바로 이제 이틀 전에 뽑혔죠. 어떻습니까? 그분은 뭐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표가 당직자들을 이끌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을 신사 야스쿠니 운운하고 유대인이 뭐 히틀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분의 말씀은 별로 제고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분명하게 강경 야권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힘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뭐 레임덕이 올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왔다고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정통성 시비를 걸면서 당선이 무효다. 그리고 부정으로 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요. 반대측에 있는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오히려 직결해주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진영 간의 이념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까지 저절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요. 법적으로 봐도 이 선거는 이제 지금 문제가 있대도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던져가지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온 이 촛불 시위하는 제야 단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 문제를 끌고 갈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는가. 문재인 대표는 그것이 대권을 가는 길에 과연 자신한테 유리할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을 겁니다. 네. 민영사 부장님, 뭐 말씀한 좀 전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네.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뭐 이석기 의원 때는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설사 저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더더구나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그 트위터 그걸이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뒤엎을 정도라는 증거가 있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어느 수준 있게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제가 또 지적하고 싶네요. 예.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일정부터 최고위원을 다 데리고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첫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당내 얘기를 들었더니 문재인 대표가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해서 네.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만 대표만 간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간다든지 상의 과정이 없이 네. 그렇게 툭 질러서 그날 현장에 나중에서 결정되고 난 뒤에 최고위원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의견이 서로 엇갈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첫 일정부터 문재인 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예고하듯이 험난한 그 많은 그 계파와 또 그 많은 생각,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청래 의원이 벌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히틀러 같은데 거기를 왜 가냐고. 네. 유태인들이 히틀러 그 참배한 것과 똑같은 그런 그 거기 묘소를 왜 가냐고 이렇게 또 초강경으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걱정돼. 네.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또 김구 묘소에도 가긴 갔어요. 또 지명을 맞추려고 네. 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은 계파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 계파부터 지금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애써 모른 척을 할 겁니다, 아마. 저렇게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이 당의 방침이나 대표의 방침과는 다르게 네. 엇박자로 나가면서 당의 전체적인 그 장외 강성,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는 과정에 보면 국민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외의 강성 세력들이 그 당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죠. 예. 저 부분에 집중해 가면서 당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결국 문재인 의원이나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을 때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대권까지의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당내 누구도요, 이제는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일탈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의 다섯 의원이나 원로가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막 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이런 것이 보편화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는 내년 4월까지 당을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혹시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당심을 좀 가장 많이 받은 박지원 의원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문재인 대표께서 발휘할 정치력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도 결국에는 박지원 의원을 가장 먼저 지금 감싸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지도부까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문재인 대표를 협조를 해야죠. 본인이 지도부까지 들어왔는데 저렇게 엇박자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그 문제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문재인 대표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박지원 당심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나머지 85%에서는. 그런데 그런 박지원 의원과 빨리 다시 단합된 모습을 해서 같이 함께 그 당무를 갖다가 논의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죠. 네. 예. 박지원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뭐 박지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개 평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이 그 박지원 의원을 문재인 대표가 일정하게 역할을 부여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직접 자기 계파의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강성들을 단속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줘서 비주류가 그런 쪽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 정치력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재인 의원의 이 여태까지의 정치를 하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 자기의 계파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거기에서 강성이 끌고 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때는 앞장을 서서 거기에 올라타기도 했고 뭐 NLL 문제라든지 또 세월호 문제에서 보면 문재인 의원이 오히려 앞장을 섰죠. 문재인 의원이 그런 것을 말리고 질타하고 또 국민을 상대로 등에 업고 힘을 등에 업고 내부의 그런 어떤 일탈들을 단속하는 부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의 어떤 이미지가 항상 강경하고 소리를 크게 내고 선동하는 사람이 득세하게끔 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고요. 솔직히 말하면 당의 대의원하고 당원의 앞에 들 표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근소하게. 그런데 당 밖에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집결된 세력이 문재인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 밖의 세력에 얹혀서 갈 것인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새정치연합의 구도가 이런 식으로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산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